사업성을 올려주는 가장 핵심이 네. 용적률과 종상향이에요. 용적률과 종상향이라는 얘기를 하면 우리가 막 이제 딱 걸리는 전문 용어이긴 하지만, 네. 근데 어찌됐든 그 두 개가 핵심입니다. 근데 그런 그 이해관계가 부닥칠 때 가장 중요한 동력은 그 사업성입니다. 그게 아까 그 얘기예요. 용적률을 올려주면 사업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분담금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저는 서울이 침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서울이요? 가라앉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시장 때 뭔가 청계천 복원하고 네. 또 버스 체계 개편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활기가 있었어요. 그 뒤에 20년은 네. 굉장히 정체되고 네. 고여 있고, 지금 우리 서울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해 보시면 부동산 자산 가치밖에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뭔가 희망을 갖고 도전해야겠다 이런 느낌을 갖지 못하는 도시는 네. 전 그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오세훈 시장님은 뭐 디자인, 그러니까 네. 굉장히 인테리어, 서울의 인테리어를, 그러니까 그분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지만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한국의 다음 성장 엔진을 도대체 뭘로 할 거냐예요. 저는 그게 우리나라의 문화자산이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서울시까지 직접 지배하려는 네. 것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또 견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해볼 만한 선거라고 서울시만. 네, 이번 시간은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들이 지금 다 도망가는 상황에서 용기 있게 서울시장 출사표를 내신 분 한 분 모셔봤습니다.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최윤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첫 질문 하나 지금 댓글에서 들어오고 뭐죠? 오해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네. 윤희석 대변인이랑 무슨 관계냐고 지금 윤희숙. 네. 오해가 아니라 뭐 아무 관계도 관계 없어요. 없습니다. 친한 관계시죠, 그냥? 별로 친한 친하지도 않아요? 아니, 얼굴을 별로 못 빼서. 그래요? 그분도 왜 굉장히 또 브레인 아니십니까? 그 윤희석 그러니까 대변인. 아마 같은 파평윤 씨일 거라는 추측 정도만 하고 있어요. 네, 관계 없다. 네, 윤 전 대통령도 파평이에요? 아마도. 네,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튼 두 분은 아무 사이 아닌 걸로 같은 당에 그냥 당정만 있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자, 일단 윤희숙 의원님은 끝까지 가실 거죠? 왜냐면 중간에 도망가는 분들이 하도 많아갖고 그거부터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나왔고요. 저희 캠프 이름이 직진 캠프입니다. 예. 직진 후보, 직진 윤희숙. 근데 왜 지금이에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워 보이잖아요, 지금. 근데 지금 나와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뭐예요? 저는 우리 서울이 제가 자랄 때 서울이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잘할 때 서울이 아니다?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니까 제가 자랄 때, 제가 여기서 이제 성인이 되고 일할 때 서울은 뭔가 좀 기회가 있고 사람들한테 도전의 의지를 심어주는 그런 서울. 그리고 저는 그 안에서 성장했고요. 근데 예. 지금은 저는 서울이 침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서울이요? 가라앉고 있어요. 가라앉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서 근로소득으로 뭔가 자기 인생을 올라가겠다라고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도시입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시장이 오세훈 시장. 뭐 지난 20년 오세훈 시장 그 앞에 박원순 시장까지 지금 이제 앵커님께서 저한테 오세훈 시장 좀 욕을 해달라는 것 같은데 아니 왜 오세훈 시장인데 이렇게 험하게 얘기하시냐는 아니 질문입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서울이 고여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명박 시장 때 뭔가 청계천 복원하고 또 버스 체계 개편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활기가 있었어요. 고기가 저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때가 제일 좋았고 그렇죠. 그까지가 좋았고 그 뒤에 20년은 굉장히 정체되고 고여 있고, 지금 우리 서울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해 보시면 부동산 자산 가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밀려나고 있죠, 서울에서.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뭔가 희망을 갖고 도전해야겠다 이런 느낌을 갖지 못하는 도시는 전 그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경제적인 식견을 가지고 그 문제를 바라보면 뭐냐면 산업적인 에너지가 죽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 산업화 때 서울에 제조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90년대 정부화 때는 우리 테헤란노를 비롯해서 그 IT 창조적인 그 산업이 많았죠. 근데 지금은 그 두 개가 다 떨어져 나갔잖아요. 지금은 서울에 산업적인 에너지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새로 발굴하고 찾았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그것을 중심으로 젊은이들이 내가 여기서 한번 걸어보겠다 이런 에너지가 생기는데, 우리 박원순 시장님은 뭐 주로 벽화 같은 거 그리시고 그게 좀 자기들끼리 나눠 먹는 그 생태계를 만드셨고, 오세훈 시장님은 뭐 디자인,
그러니까 네. 굉장히 인테리어, 서울의 인테리어를, 그러니까 그분은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수 있지만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벽화를 그리건 한강버스를 띄우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도시가 앞으로 뭘로 먹고 살지, 젊은이들한테 어떤 기회를 줄지를 정말 절박하게 생각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공급이 모자란다고 생각하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절박하게 이거를 씨름을 했어야 되는데 저는 지난 두 시장님에게서 그런 모습을 보지를 못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정말 절박한 그 도시의 그 미래를 네. 좀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렇다고 예전처럼 뭐 구로공단을 여기 다시 갖고 올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제조업의 시대는 지났죠. 예, 서울은 예, 예. 인건비도 비싸고 예. 그리고 땅값도 땅값도 비싸고. 비싸고. 그러니까 그래서 산업화 시대, 정보화 시대에 두 네. 가지가 다 서울을 이미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네. 그 다음의 산업을 뭐를 가져와야 될지를 우리가 지금 만들어내야 되는 상황이죠. 그게 답이 좀 있으세요 혹시?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출마 선언을 할 때 얘기했던 것이 예. 서울이 갖고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울이 갖고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 서울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대학들이 한 40개 정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인적인 역량이 어마어마하죠. 교수와 학생 그리고 600년 수도의 문화자산 그리고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교감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게 뭐냐면 옛날에 김구 선생이 문화의 강국이 되겠다고 했던 게 지금에야 그게 실현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들여다보면 세계인과 교감하기 굉장히 좋은 요소들이 있어요. 이번에 캐대언 같은 거 보시면 네. 이게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엮어서 산업적인 중심으로 만들고 그 전후방의 산업들을 엮어주는 거. 지금은 우리가 막 외국인들이 오고 뭐 한류가 어쩌고 이러지만 사실 몇 개의 산업, 뭐 K-팝이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이런 것이 그냥 각계적으로 있을 뿐이고 네. 그 잠재력을 우리가 흘려보내고 있어요.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고 그것을 서울의 역점 산업적인 기회로 만든다면 전후방 산업, 연관된 산업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거든요. 뷰티, 의료, 뭐 게임, 음식. 우리가 그러니까 캐대헌에 나온 그 모든 요소들이 있잖아요. 네. 심지어 캐대헌이 히트치면서 가장 수혜를 본 게 한약방이라는 거잖아요. 보셨어요? 그 안에 그 보약 먹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어떤 컨텐츠 안에서 컨텐츠 산업이라는 게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컨텐츠 산업 속에서 한국의 브랜드 가치, 다시 말하면 서울의 브랜드가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산업적인 기회로 살려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전후방 연관된 산업을 잘 엮어주고 그 과정을 AI 산업의 도움을 받아서 네. 그것을 저희가 이번에 얘기한 것이 저거예요. 창동에 지금 아레나가 만들어지고 있는 창동에 이 산업 컴플렉스를 만들겠다. 그래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한국에 놀러 오면 창동에 있는 그 커다란 그 쉽게 말하면 문화기지 뭐 그런데요? 문화기지죠. 네, 그러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거 쉽게 얘기하려면 한류 엑스포 우리 예.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처럼 코엑스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이지만 그 안에 모든 산업이 거기서 맛보고 즐기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그 옆에는 그 기업들이 모두 다 들어와 있는 그러니까 세계인들의 반응을 즉각 감지하고 반응할 수 네. 있도록. 그러니까 저희는 되게 큰 꿈을 이번에 얘기한 거예요. 핵심은 문화예요. 그렇죠. 문화와 인적인 자산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 자산.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나요? 아니면 참고할 우리가 만한 처음 사례요? 되는 건가요? 뭐 문화로 먹고 사는 나라들이 많이 있지만 예. 우리는 보다 현대적이죠. 그죠? 네. 왜냐하면 우리는 K-팝이라든가 K-드라마라든가 이런 걸로 지금 세계를 석권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우리가 거의 처음이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죠. 테슬라의 테슬라 같은 경우는 테레비 광고로 자동차를 막 팔지는 않아요. 그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저 CEO가 아주 톡톡 튀는 CEO가 일론 뭔가 머스크요? 미래 예. 그렇죠.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예.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얘기하고 그것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교감을 얻으면서 테슬라 자동차를 사요. 이 두 개가 별로 연관되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연관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브랜드 가치를 파는 거거든요. 저는 서울이 이제 그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전후방 연관된 산업을 모두 다 저희가 지금 얘기 드린 일종의 클러스터예요. 그럼 그렇죠. 관련 산업들이 거기에 그렇죠. 모여서 할 수 그렇죠. 있도록 그렇죠. 주는 그렇게 거예요? 하고 인적인 학교와도 연관을 시켜. 예를 들면 사람들이 자주 만나는 걸 강제하는 게 아니라 자주 만날 수 있도록
교통시설을 계속 돌리는 건 시가 해줄 수 있죠. 그리고 그런 장소를 마련해주고 기업들이 다 모일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시가 그 시의 행정으로 옆에서 도와주고 저희가 그래서 서울시청도 이청사를 창동에다 옮기겠다는 얘기를 그 보조수단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만약에 이제 나중에 이걸 하시게 되면 뭐 잘 될지 어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화 하나 보고 시정을 디제안하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예를 들면 캐대원이라는 영화 하나 보고 무슨 저 한약방에 뭐 그 서울에 나온 이미지를 그렇게 상품으로 만들어서 그게 되겠냐는 뭐 이런 이제 비판들은 그러니까 있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네. 그러니까 그걸 제가 이제 얼마나 잘 이제 설득하느냐의 문제인데 저희가 이 출마하기 전에 외국인들을 많이 만나고 다녔어요. 많이 만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 굉장히 서울의 문화 자산에 대한 그 매력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여기 왜 왔냐 그러면 다 그런 식이에요. 그건 우리가 가진 어마어마한 자산이에요. 우리가 지금 뭐 제조업 옛날처럼 봉제를 할 네, 것도 네, 아니고 네, 네. 그 IT도 지금 판교 쪽으로 다 넘어가 있고 왜냐하면 자본들이 남쪽에 다 넘어가 있기 때문에 서울이 가질 수 있는 것 우리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네. 그것을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저희는 사실은 굉장히 진지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창동을 선택하신 이유는 거기에 뭔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가 지금 그 아레나가 문화기지도 있고 있고요. 거기에 있죠. 뭐가 있다? 문화기지인가 뭐 있지 않나요? 아니 없습니다. 문화기지 거기 상암동에 있는데. 아니 창동 63인가 그래요? 뭐 있잖아요. 창동에 지금 그 한 3만 명이 들어가는 아레나가 건축 중이고요. 네. 그리고 거기 큰 땅이 있죠. 바로 옆에. 그 아레나와 바로 옆에 큰 땅이 있어서 그 땅을 잘 그 활용을 하면 네. 이 전체를 그 뭔가 좀 외국 그 세계화의 연결점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가 또 도심 공항 터미널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인프라들이 지금 산재에 있었던 거죠. 그것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내는. 근데 이것의 핵심은 한국의 다음 성장 엔진을 도대체 뭘로 할 거냐예요. 저는 그게 우리나라의 문화자산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서울에서 다음 이제 생명력으로 이제 가져갈 수 그렇죠. 있을 것 같다. 그렇죠. 그 중심에는 컨텐츠 산업이 있고 우리의 문화자산이 있고 그걸 중심으로 전후방 산업들을 잘 엮으면 이게 저는 우리가 이제 굴뚝 산업의 시대도 아니고 네. 그 다음 산업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그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서울에 더 이상 산업이 없다. 그래서 이제 사람 살기가 좀 쉽지 않은 도시, 그러니까 매력이 떨어지는 도시라고 하셨고, 그리고 이제 청년들도 밀려나가는 도시라고 하시면서 부동산 이야기를 꺼내셨잖아요. 부동산에서는 그럼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동산은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뭐 많은 문제를 사람들이 지적하지만 지금은 일단 공급 절벽입니다. 제가 성인이 돼서 이런 정도의 공급 절벽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이 한 10,000채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 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그러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부동산 규제가 굉장히 세고 공급하기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그 공급을 위한 그 비용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최근에 인플레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쨌든 그 책임 소재를 따지기 이전에 지금은 정말 닥치고 해야 된다. 무슨 수를 공급을 해야 써든지. 된다? 그렇죠. 지금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부동산에서. 그러니까 뭐 이게 문제가 그때 달라요. 부동산은 뭐 규제가 너무 심해서 모든 걸 막을 때도 있고 네. 공사비가 많이 올라서 문제가 될 때도 있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게 다 합쳐져서 공급이 절벽이다. 정말 가파른 절벽이다. 그래서 지금은 그 절벽을 건너가야 하는 때입니다. 어떤 수를 써든. 그 공급을 어떻게 늘리죠? 공급을 어떻게 늘리냐? 그러면 일단 서울의 경우에는 서울은 600년 된 도시잖아요. 그래서 예. 서울은 땅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새 땅을 찾기가 어려운 곳에서는 네. 이미 있는 집을 네. 다시 짓겠다는 분들을 도와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네. 도심의 주택 공급은 재개발 재건축을 통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서울은. 네. 재개발 재건축은 지금 일단 구역이 지정돼서 시작된 것들이 서울에 한 400개의 현장이 있어요. 네.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주택 물량이 지금 45만 채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129 부동산 대책 때 얘기됐던 게 3만 채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비교도 안 되는 물량들이 지금 이게 제대로 진행이 된다면 공급이 될 수가 있어요. 서울 안에서 서울 안에서 45만 채요? 45만 채요. 어디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곳곳에 있습니다. 지금 이미 시작된 것들이 곳곳에 동네마다 있는 것들이 그건 이제
400여 개의 것들이 이미 구역 지정이 돼서 시작이 됐는데 그 중에는 거의 끝에 가 있는 것도 있고 네. 이제 막 구역이 지정된 것도 있지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물량이 그 정도예요. 예. 그럼 우리가 공급 대책이라고 하면 요 재개발 재건축이 시작된 것들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더 기획이 되도록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중간에 멈추고 앞으로도 기획이 안 되는 이유가 사업성이 떨어져서거든요. 네. 사업성이 안 나오면. 네. 그러니까 그 사업성을 올려주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해줘야 되는 거예요. 서울시가 그렇죠. 어차피 어떤 방식이 있는 그게 거예요? 정확하게 사업성을 올려주는 가장 핵심이 네. 용적률과 종상향이에요. 용적률과 종상향이라는 얘기를 하면 우리가 막 귀에 이제 딱 걸리는 전문 용어이긴 하지만 네. 근데 어찌됐든 그 두 개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러니까 사업성을 용적률과 종상향을 통해서 부지런히 올려주지 않으면 이 절벽을 건너기가 굉장히 어렵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행정적인 어떤 고압성과 자의성을 대폭 줄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인 고압성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뭐 한강다리를 너네가 놔 이렇게 해서 압구정 3구역이 2년을 지연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왜 한강다리를 놔야 돼? 이거 갖고 2년이 그냥 흘러간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런 거죠. 어마어마한 행정적인 그 불편함이 있습니다. 지침이 수천 페이지예요. 네. 네. 그러니까 예측이 안 돼요. 이 사업을 기획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거는 행정이 스스로의 자의적이고 고압적인 얼굴을 대폭 잘라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예를 들면 이제 서울시에서 은마 같은 경우도 신속 통합 기획이라 그래서 그냥 밀어주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은마 아파트 주민들이 그거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고 속도가 안 나는 걸 보면 그 상계주공도 사실은 용적률을 더 높여달라 했는데 분담금 때문에 그냥 엇거꾸러진 것 같은 상황들이고, 그러니까 시나 국가에서 막 막는다기보다 옛날과 달리 지금은 이제 이렇게라도 해서 좀 공급을 하려고 하는데 그냥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고 생각이 달라서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 말도 맞죠. 이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건 개개인의 이해가 부닥치기 때문에 진행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그 이해관계가 부닥칠 때 가장 중요한 동력은 그 사업성입니다. 그게 아까 그 얘기예요. 용적률을 올려주면 사업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분담금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더 높은 건물을 그냥 지을 수 있도록 계속 그렇죠. 풀어주겠다. 그렇죠. 일단은. 그러니까 이게 다 법적인 한 상한이 있어요. 그 안에서 최대한 해주겠다. 이게 우리나라의 그 정치인들이 지난 시장이나 지금 시장이나 뭐 구청장들이나 다 비슷한데 선거가 다가오면 현장에 가서 해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거기 가서 뭐 종상향 해주겠다고 하고 이게 선거가 다가와서 하는 얘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런 자의성도 좀 깎아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애시당초 기획되고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최대한 지금은 왜냐하면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걸로 누군가 돈을 번다고 생각해서 싫어하시는 분이 있지만 네. 지금은 도시 전체가 공급 절벽이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동안 그런 규제가 있고 했던 것들도 이제 이유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그냥 그 지역에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굉장히 많은 이제 불을 쌓게 되면 사실 거기에 뭐 안목이 좋아서 투자를 잘한 것일 수도 있지만 그 뭐 아파트까지 가는 길, 그 아파트 옆에 있는 학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시에서 공공의 뭐 시의 돈을 모아서 시민들의 돈을 모아서 거기다 지어준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그들만 그 부를 누리는 게 썩 바람직하지 않은 걸 수는 있잖아요. 맞는 말씀이세요. 예. 그런데 지금 그게 어떤 우리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의 아주 일부의 얼굴이고요. 네. 지금 강북 지역에 많이 지금 퍼져 있는 재개발 재건축 현장들은요. 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낡아서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좀 광고를 하자면 네. 제가 갖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서는 제가 돌아다닌 재개발 현장에 대한 그 영상들이 많이 올라 있어요. 근데 최근에 저희가 간 그 은평 지구는 예를 들면 아주 대표적인데 그런 식이에요. 반지하에 다 노인들이 살고 있는 이런 과정 그리고 그 각종 배수관들이 다 너무 낡아서 이거를 개인들이 도대체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디 나와서 놀 수 있는 공간도 없고 이거는 개인은 어디 가서 좋은 동네로 이사 가거나 그거밖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 동네를 좀 나아지게 하려면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시민운동을 되게 오래 하신 분들이에요. 이걸 공동체적인 어떤 그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동네를 뜯어 고치는 수밖에 없어요. 네. 이분들은요. 나 죽기까지 여기서 살고 싶은 거예요. 여기 내가 평생 살아온 곳에서. 근데 그렇다고 재개발 재건축을 하고 빚더미에 올라앉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이 사업성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는.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땅을 뭐 기부를 하고 그럼 거기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주는 방식일 수는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재개발에서 이해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는 야 저쪽 동네 저쪽 아파트는 뭐 한 채당 3억씩 5억씩 남았다는데 우린 왜 뭐 1억도 안 남냐 이 문제지. 사실 그 정도로 힘들어서 못 짓는 경우가 더 많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뭐 모든 재개발 재건축이 빨리 네. 진행이 돼서 서울의 주택이 공급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지만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곳들은 예를 들면 네. 강남에 굉장히 세업성이 빵빵한 곳. 그런 곳들은 그렇게 버틸 수도 있고 별로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 곳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강북 지역이 대단히 많은 지금 400여 개 중에 네. 대부분은 강북 지역입니다. 지금 굉장히 노후화된 노도강 지역, 중랑구, 네. 은평구 이쪽에 있는 분들은요. 제가 만나본 어디도 이걸로 돈 벌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너무나 노후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도시로서는 그런 노후된 주택 공급이 네. 이루어지는 곳은 젊은 신혼부부들이 요즘에 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축이에요. 요즘에 무조건 신축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걸 가만히 놔두면 이 도시의 주택 부족의 문제가 더 악화될 뿐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건 되게 절박하게 우리가 좀 진행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아니, 강남하고 강북 지역은 전 많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강북이 재건축 안 되는 거는 돈이 없어서예요. 일반적으로는 분담금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거고 이제 강남에선 재초안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맞습니다. 상황을 보면. 부동산 또 전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최영경 달리 기자. 봐야 된다는 네. 말씀은 이제 공감이 되는데 네. 이게 생각보다 시에서 해준다고 해서 이게 막 공급이 되고 속도가 날 것이냐에 대한 의문은 저는 좀 있습니다. 시에서는 제도적인 그 기반을 깔아주는 거죠. 자, 이 부동산 관련해서는 그렇게 공급을 일단 늘리는 것 그것만이 지금 현재 가장 급한 것이고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가장 첫 번째 단추인 것 같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제가 네. 20살 이후로 이 정도의 공급 절벽은 본 적이 없어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부동산 그러니까 집값을 잡겠다고 계속해서 이제 메시지를 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거래가 많이 되지는 않지만 호가가 많이 떨어져서 집값이 전보다 조금 고가 아파트들은 많이 떨어진 측면이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강남 쪽은 호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고요. 네. 근데 또 지금 이 그동안에 별로 거래가 없었던 이 대출 규제 6억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은 거래가 또 엄청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은 또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 가격적인 측면은 두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는 시점이 있죠. 그 이후에 매물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를 우리가 아직 추측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잠김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막 70% 80%씩 그 양도세를 내면서 팔 분들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그 전까지 지금 4월까지는 네. 이런 흐름이 좀 지속이 되고 그 대신에 노도강이나 중랑이나 이쪽은 좀 거래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이런 모든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이게 공급 절벽이라는 것이 너무나 이 큰 그 장애물로 왔기 때문에 네. 어떤 사람들의 심리를 좀 꺾기 위해서 이런 아주 강수를 두신 측면이 있다고 봐요. 그게 어느 정도는 지금 몇 달은 왜냐하면 공급 절벽이니까 사람들이 심리가 굉장히 불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다주택자라는 어떤 희생양을 놓고 막 때린 그 측면이 있고 그게 지금 당장 한두 달은 좀 강남 지역은 좀 잠잠하게 만든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자 5월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그 가장 근본적인 기반은 공급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큰 흐름에서 뭐 주로 이제 지방선거 이후가 되겠죠. 그러면 저는 이게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이 세 그 정권이 대단히 똑같은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세금, 대출 규제, 그 다음에 투기꾼 사냥. 근데 사실 세 번이 다 투기꾼 때문에 뭐가 어떻게 된 거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공급 절벽이라는 문제를 사실 잘 넘어가기 위해서 정부도 신경을 많이 쓰겠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이 지방선거 이후에는 공급이라는 그 큰 제약을 넘기는 굉장히 어렵다. 네. 뭐 이재명 정부 설명은 비싼 집 뭐 사셔도 되고 두 집, 세 집 사셔도 상관없는데 그에 맞는 세금은 받겠다는 거잖아요. 뭐 특별히 그들을 막 뭐 희생양이나 이렇게 뭐 표현하실 것까지는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아니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다주택자 때문에 지금의 가격 상승이 왔다라고 얘기하는 것부터 희생양을 잡은 거죠. 왜냐하면 그 문재인 정부 2020년 7월부터 이 어마어마한 그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규정들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부동산 시장에서 특히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그 다주택자가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 대신에 전국에서 다 돈이 빨려들면서 똘똘한 한 채가 됐죠. 네. 똘똘한 한 채 현상이라는 것이 지금 계속 고가의 주택으로 갈아타는 수요가 사실은 네. 굉장히 중요한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그 공급 부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죠. 네. 근데 갑자기 난데없이 안 그래도 줄어들고 있는 다주택자가 이 모든 가격 상승의 주범이다라고 얘기한 것부터 이거는 희생양 찾기예요. 우리 부동산 정책에서 항상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그 사람만 때리면서 사람들이 어떤 시원함을 느끼게 하는 것. 저는 이게 지방선거 전이기 때문에 더 먹힌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다주택자가 지금 11%? 그러니까 나머지 90%는 누군가를 때리니까 즐거운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군가를 때려서 시원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되는데 노무현 문재인 때도 똑같은 길을 걸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시간이 보여주는 답은 이게 수급이 불확실하면 이 문제는 악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또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이게 어디로 갔냐면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불안정해지는데 계속 저 투기꾼 사냥만 하다가 결국에는 전월세 사는 사람만 피박을 썼죠. 전세는 뭐 풍기였고 월세 엄청나게 오르고 저는 지금 뉴스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가 무슨 기름 뉴타운 뭐 1,400세대의 전세 한 개밖에 없어요. 뭐 이런 얘기 지금 벌써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다 어디로 가냐면 이제 월세 압박으로 가잖아요. 우리 서울 도시에서 가장 불안정하고 자산이 없는 계층들이 계속 밀려나는 구조가 지난 20년 동안 100만이 줄었어요. 서울 인구가. 그 흐름을 이번에도 또 한 번의 엑소더스를 또 만들게 될 거라는 게 제 좀 분노의 근원이에요. 네. 이 부동산 관련해서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그 공급을 늘린다는 거는 아마 뭐 공공보다는 아마 민간 쪽을 더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 민간이 그렇게 공급을 많이 할 때는 그 아파트들이 새 아파트들을 공급할 때 저렴한 비용으로 알아서 싸게는 안 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많이 받고 싶겠죠. 특히나 지금처럼 뭐 건축비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면 뭐 지금 서울에서 웬만한 지역에서 뭐 10억 이하 아파트 찾기도 힘든데 다 그 이상의 신축 아파트들이 계속 들어서게 되면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은 당연히 더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거는 비용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다? 예. 비용이 오르면 당연히 올라야 되지 않을까요? 오르겠죠. 그 오르는 가격들이 계속해서 거래가 되면 당연히 전체 아파트 가격 상승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럼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우리가 이제 뉴스에서 보는 거는 계속해서 뭐 이번 주 0. 몇 프로 계속 더 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그러니까 주택 가격 자체가 상승하는 거 아니에요? 정프로의 질문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게 되면 신축이 들어오면서 가격이 오를 것이다 이런 당연히 질문이죠. 오르겠죠. 예. 아니 그러니까 예. 지금 말씀하신 거 일단 조금만 바로잡으면 네. 제가 민간 위주를 더 선호한다. 그거는 저는 뭐 꼭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 공공에서 공급하는 거나 민간에서 공급하는 게 서로 저는 되게 보완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네. 그렇지만 공공이 공급한다고 해서 네. 공사비가 올라가는데 원자재가 올라가는데 싼 값에 공급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만약에 그렇다면 세금을 꼬나 받겠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집을 살 정도의 여유가 그래도 처지가 괜찮은 분들을 위해서 세금을 막 꼬나 박을 수는 없어요. 우리 사회의 룰이라는 것은 공공이나 민간이나 공사비가 오를 때는 네. 가격은 공급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최종적인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이 공급과 수요가 만나는 곳에서 결정이 돼요. 그러니 공급의 하나하나의 그 공급 비용은 올라갈지언정 공급 양이 많아지면 수요하고 만나는 곳에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급에 의해서 아파트 가격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은 네. 공급이 많아지면 그 가격 상승 압력이 줄어든다라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깔고 얘기하는 거지요. 네. 그래서 공급을 현재는 제일 급하게 늘려야 될 그럼요. 때다라는 그럼요. 말씀 이제 부동산 가격 관련해서는 이제 주셨고요. 혹시 뭐 이재명 정부 워낙 또 경제 전문가시니까 이재명 정부의 뭐 지금 현재 주식이 뭐 6,300 갔다가 지금 좀 한 5,100 수준으로 아마 떨어진 것 같긴 하던데 뭐 주식 관련된 정책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평가하세요? 주식 관련 정책이라고 하면은 지금 뭐 주식 가격하고 관련된 얘기라면 네. 저는 뭐 그게 뭐 정책하고 큰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 뭐 그래요? 잘한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만 지금 뭐 6천 올라갔다가 지금 막 떨어지는 과정은 네. 이게 맞나 싶어요. 저는 사실은 이게 뭐냐면 대통령 스스로 이게 막 그 부동산에서 돈 빼서 주식에다 돈을 넣으라고 막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활성화되는 거는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최고 권력을 가진 분들이 주식에다 돈을 막 넣으라고 얘기하는 게 이건 진짜 어느 나라도 이런 식으로 개인의 자산 배분에 대해서 막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끝나면 가격이 떨어질 텐데 그러면 그거를 정부가 책임질 게 아니잖아요. 투자가 자기 책임 하에 한다는 것은 네. 누군가가 권력을 가진 사람이 거기다 입을 대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뭐 세금으로 막 부어주면 그것도 문제인데 그래서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게 막 주식에다 돈 넣어라 뭐 이런 얘기를 우리 정부가 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 가격의 변동성이라는 게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네. 것 지난주에도 일본보다 우리가 한 3배 정도 변동성이 높게 나타났잖아요. 네네네. 그것은 사람들 마음속에 이게 우리 진짜 실력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올라가서 좋긴 한데 지방선거 전까지는 어쨌든 정부가 부양을 해줄 거야. 뭐 이런 루머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 반대쪽에는 이게 우리 경제의 진짜 실력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한번 잘못되면 크게 떨어질 텐데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경제의 체력만큼 차분히 주가가 올라가면 저는 우리 변동성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과평가되어 있다고 보세요? 지금 뭐 과평가 저평가보다도 네. 우리나라가 지금 기업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좀 불안해하는 것이 네. 우리가 뭐 별로 크게 한 게 없는데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는 많이 하세요. 그리고 그동안 중요한 시장이 것은- 혹시 뭐 저평가됐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크게 동의하기는 좀 어려우시고요. 아니요, 저평가된 부분도 있죠. 네. 여러 가지로 있죠. 그래서 그 그런 저평가가 부분은- 정상평가 정도로 올랐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는 지금이? 분들이 많죠. 저는 뭐 그 정도는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다면 저는 네. 우리나라가 지금 지난주 같은 경우에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타나는 거를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되게 불안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네. 우리 주식 시장이라는 것이 뭔가 좀 안정적이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것만 들여다보고 지금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B2가 지금 뭐 40조 정도로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네. 어마어마하게 빚을 내서 투자를 막 하는 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부동산 비투가 훨씬 심하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부동산 네. 비투는 사실 주식만큼 네. 큰 변동성이 하향 변동성이 아주 크지는 않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비투를 하더라도 예. 그 불안감에 많이 시달리지 않아요. 신뢰가 있죠,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하향적으로 네, 네. 경직성이 좀 있지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도 물론 무슨 경제 위기가 오거나 하면 굉장히 크게 떨어지는 일들이 있지요. 국가적으로 큰 일이 나는 거죠. 그렇지만 주식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훨씬 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 어디 가서 밥을 먹든 술을 먹든 요즘엔 다들 앉아서 주식 얘기만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좋은 사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지속 가능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뭔가 좀 권력을 가지신 분들이 네. 개인의 자산 배분에 대해서 막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는 것, 인위적으로 부양을 막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오히려 사람들한테는 더 사야지라는 마음도 주지만 잘못하면 큰일 난다는 마음도 동시에 준다는 뜻이에요. 네.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부동산의 자산 시장 거의 대부분이 몰빵돼 있다는 거에는 혹시 공감은 하세요? 아니면 그것도 뭐 나라별 특성이 있는 거니까 뭐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나라별 특성이 있다고 그래요? 생각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나라가 그 부동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박탈감을 느끼거나 이러지 않았으면 저도 좋겠어요. 그렇지만 그거는 우리의 바람이고 현재까지 우리의 역사적인 토양이나 그다음에 부동산을 통해서 부를 일구는 그 과정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이제 다른 방식의 대안이 많이 나타나고 이러면 천천히 움직이겠죠. 천천히 움직이고 또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거를 국가 권력이 나서서 얘기하는 순간 얘기가 복잡해진다는 말입니다. 제 말씀은. 너무 부동산 쪽에 국가 전체의 부가 이제 많이 잠겨 있어서 제대로 된 산업의 투자나 이런 것 쪽으로 돌지 않는다는 진단은 그거는 혹시 동의하세요? 이제 대통령의 주장이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산업적인 자원을 국내에서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동산에서 그런 것을 자율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굳이 집을 가져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젊은이들이 이제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천천히. 앞으로도 그렇겠죠. 주식에서 수익률이 안정적으로 나타나면, 근데 만약에 이번에 비투 넣은 분들이 무너지는 결과가 나타나면 아마 그 결과가 거꾸로 될 거예요. 별로 좋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제 말은. 이게 이런 것들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천천히 움직이게 돼 있어요. 순리대로. 그런데 이게 국가 권력이 들어서서 저 주식에다 빨리 돈 넣어 이러다가 이게 변동성이 커져서 비투로 들어온 분들이 이게 그 큰 타격을 입으면 그러면 없느니 맞는 못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주식시장을 잘 모르는 분들이 지금 마이너스 통장 잔뜩 만들어서 요즘에 증권회사 가보면 고령의 여성들이 되게 많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그럼 이분들은 나중에 상투 잡고 들어왔을 경우들이 생기면 변동성이 클 때 이분들은 그 변동성에서 뭔가를 뽑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뜻이에요. 투자를 잘 하시는 네. 분들은 변동성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에서도 수익을 네. 얻어내지만 그렇다면 건강한 자산 시장의 활성화라는 건 더 어려워진다. 근데 이건 뭐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그분들이 연령대별로 보면 수익률이 제일 높아요. 그것도 맞아요. 전원주 선생님 대표로는 맞아요. 60대 이상 여성의 수익률이 가장 60대 높습니다만 여성분들이 제일 근데 높아요. 심지어 요새 할머니들 진짜 주식 관심 많으시긴 그래요? 하더라고요. 예.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대통령이 주말에 이제 SNS 올린 게 대통령이 집권 세력이 됐다고 해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라고 이제 입장을 올렸어요. 근데 이건 아마 여당 내에 조금 이제 경고의 메시지, 하소연 이렇게 올리신 것 같은데 요거에 대한 평가는 좀 어떠세요? 저는 그 말씀을 되게 공감하고요. 되게 그 원칙적으로 이제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그 정치 상황을 보면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돈과 사람과 시스템이 마구 움직이고 있어요. 얼마 전에 그 통과한 그 사법 3법도 마찬가지인 게 시스템 자체가 뭔가 좀 그 정권이 바뀌었다고 확 과격하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나라가 발전하는 길에 저는 그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번에 통과한 뭐 법 왜곡죄라든가 대법관 22명을 이번 정권에서 바꾼다든가 뭐 헌법에도 없는 사심제가 도입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나라가 뭐 정권이 바뀐다고 다 바뀌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것이 정면으로 이런 현상하고 배치된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정말 그 말을 진심으로 하신 거라면 이 자신의 말 하나에 막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진짜 끝으로 그 당내 경선은 이제 어떻게 두 분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 세 분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뭐 오세훈 시장께서 좀 뭔가 좀 준엄하게 지금 당의 그 노선 변화를 촉구하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오늘 의총이 저희가 있고 그 의총에서 좋은 결과를 내고 좋은 결과라는 건 어떤 결과예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예. 쇄신, 전륜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얘기죠.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윤어게인 이런 거하고 네. 다시는 결부시키지 못할 정도로 네. 건강한 얼굴로 다시 태어나는 그런 그 조치가 오늘 의총에서 나올 것을 저는 기대 또는 소망하고 네. 있고 그렇다면 한심 제가 섰나요? 네. 그랬나요? 하여튼 소망하고 있고 네. 오세훈 시장께서 이번에 그 등록을 안 하신 것도 사실 그 저랑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의총에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된다면 그러면 곧 다시 등록하시고 좀 근사한 경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장동혁 대표의 변화를 바라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앵커님의 억양이 대단히 좀 묘한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니 안 묘해요. 우리는 안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얘기를 몇 달째 다루고 있는 1년 가까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몇 달째 우리 기자분들이 야당 출입 기자들이 이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저도 너무 죄송한데 근데 오늘은 정말 진짜 절박한 순간들이기 때문에 이 현직 시장이 등록을 안 했다는 거는 정말 그 초유의 사태잖아요. 이 무게를 우리 당의 의원들께서 이 장동혁 그 한 분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분의 변화를 끌어내는 것은 의원들입니다. 우리 당의 당론을 만드는 것은 당헌에 의해서 의총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의총에서 의원들이 얼마나 절박하고 진지하게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인가가 오늘의 결과를 가져오겠죠. 그렇지 않아서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등록을 안 한다.
그럼 근사한 경선은 어려울 거. 어렵지만 그 와중에도 저는 직진 윤희숙이기 때문에 저는 제 길을 가지만 제가 네. 바라는 것은 오늘 의총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고 오세훈 시장께서 등록하고 그러면 현직 시장을 경선에서 꺾는 드라마를 제가 만드는 게 제가 바라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본선에서는 제일 껄끄러운 상대는 누구예요? 지금 그런 질문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게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 후보를 찍는 바람에 다른 후보들이 지금 존재감이 없어졌어요. 그 정원호 구청장을 대통령이 직접 찍어서 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정원호 구청장과 붙을 거라고 보시는군요. 현재로서 본선에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쪽도 경선에서 큰 이변이 없는 한 네. 다른 후보들이 이미 존재감을 다 상실했기 때문에 정원호 구청장과 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강력한 상대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지금 인지도를 확 올려줬기 때문에 나올 것 같기는 한데 그분이 뭐 무슨 뚜렷한 어떤 비전이나 그 철학을 얘기하신 게 없어서 본선에서는 또 의외로 네. 좀 만만할 것 같기도 합니다. 혹여 저 장동혁 대표가 입장 변화를 확 하고 전륜 선언하고 이렇게 이제 바뀐다고 치고요. 그러면 본선에서 해볼 만한 선거예요? 아 그럼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 웃음의 의미는 뭐예요? 아유 좋아서 그래요. 네. 그런 아름다운 경쟁이 아닙니다. 저 벌어질 어려운 거. 선거인 거 저도 네. 알고 네,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본선에서는 여러 가지 또 그 이재명 대통령이 뭔가 서울시까지 직접 지배하려는 네. 것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또 견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해볼 만한 선거라고 서울시 생각해요. 막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여론은 들으시죠? 그럼요. 주로 어떤 얘기 많이 들립니까? 당에 대한 걱정이요. 지금 앵커니 그 말씀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아니 우리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저희 잘 알고 있어요. 저희도 되게 걱정이 많고 예, 예. 돌아다녀 보면 이제 네. 우리 당의 모습에 대해서 네.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오늘 의총이 중요하게 그렇습니까? 네. 그런 저 시민분들의 또 목소리를 잘 들으시려면 또 핸드폰도 잘 터줘야 되겠죠, 그죠? 인터넷도 잘 돼야 되고. 네. 그래서 비교원이라고 있거든요. 네. 비교원이 인터넷, 휴대폰, 정수기 뭐 이런 것들 비교하고 현금 혜택 받으시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곳인데 1670-2571번입니다. 네, 거기에서 전화하셔갖고 상담 받으시고 많은 현금 혜택 최대한으로 누리고 들여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여러 렌탈 가전도 있으니까요. 혹시 나중에 선거사무소 차리시면 정수기 같은 거 꼭 요 비교원에서 장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광고하신 네. 거예요? 네. 어머머머 세상에. 우리는 이거에만 의도가 있지 다른 거 예. 너무 맞습니다. 매끄럽네요. 그거 하나가 저희의 네, 장점입니다. 네, 비교원 1670-2571번입니다. 자, 우리 윤희숙 전 의원님 혹시 오늘 저 못다 하신 말씀 있으실까요? 아니요 좋습니다. 괜찮습니까? 저는 뭐 네. 직진 윤희숙. 직진 윤희숙. 네, 좋습니다. 방향은 잘 정하신 거죠? 직진을 하시는데. 네, 그럼요. 네. 중요합니다 그거. 알겠습니다. 자, 저기 직진 윤희숙이 하고 싶은 말씀 하나는 네. 하나만 말씀드리면 저는 서울 시민들이 굉장히 그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그간의 선거에서 나오는 후보들은 이런 건 있어요. 되도 않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허황된 얘기들, 되지도 않을 얘기,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 입을 싹 닦는. 이번 선거에서는 시민들께서 그 점을 좀 유심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네. 당부 말씀. 알겠습니다. 직진하시겠다는 그 말씀 끝으로 듣고요.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님이었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